네, 원형 TV 스트레이트 캐나다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내의 가시적인 소수인종 집단, 그러니까 비지블 마이너리티라고 하는데요. 유색인들의 코로나19 사망률이 주류 집단보다 더 높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인들을 비롯한 이 소수인종들이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죠. 캐나다 통계청이 최근에 발표한 코로나19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수인종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코로나19 사망률의 99%를 차지하는 캐나다 내의 4대주, 이 4대주의 지난 3월부터 7월 통계를 집계한 결과 가시적 소수인구가 25%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사회의 사망자 수가 소수인종이 1% 미만인 지역사회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소수인종이 1%인 지역사회에서 인구 10만 명당 17명으로 집계됐지만 이와 비교해서 소수인종이 10% 내지 25%가량 차지하는 지역에서는 사망률이 28명, 가시적 소수인구가 25% 이상을 넘어가는 지역에서는 사망률이 무려 35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온태리오와 퀘벡주의 경우에는 주민들 중 4분의 1 이상이 소수인종인 지역사회인데,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비율은 3.5배 높았고, 서쪽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BC주의 경우에는 무려 10배나 더 높았던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 수가 가시적 소수인종 집단에서 80% 이상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토론토 지역을 기준으로 잡는 집계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흑인, 남아시아계, 그리고 아랍,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남미 인종이 지나치게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백인과 우리 한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의 비율은 이것과 비교해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와 관련해서 이 소수인종 집단이 공기순환이 어려운 반지하 구조에서 많이들 살고 있고, 과밀 주거 형태로 살 가능성도 또 높고,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그래서 더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업군, 이 직업별 형태만 보더라도 이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는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이 아시아권, 그리고 흑인 사회에서의 그 직업군이라든가 주거 형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한 가구 다세대가 사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완전 격리가 좀 힘들다는 얘기들도 의료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생활 요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격리하는 것조차 어렵죠. 한 집안에 몇 세대씩 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역사회 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이런 환경에서 점화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과 직업 환경이 코로나19에 노출된 많은 소수인종들, 그들의 삶 자체가 코로나19 확산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생활 환경 개선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라도 최소한으로 이 코로나19 발병률,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 유일한 길은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쯤에 백신이 배포가 된다고 한다면 글쎄요, 그것도 한번 또 기대해 볼 만 하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소식입니다. 캐나다 국민들의 독감 감염률이 예년에 비해서 뚝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반가운 소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온타리오주 킹스턴 소재 퀸스 대학의 제랄드 에반스 감염학과 교수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독감 환자는 모두 17명. 작년 같은 기간에 711명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숫자입니다. 또 11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해서는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통틀어 한 명도 없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에반스 교수는 트윈데믹, 그러니까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걱정했던 보건당국이 독감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활발히 홍보하면서 접종률이 상승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위생관념이 개선되고 해서 독감 감염률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감소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교수가 말했듯이 의료계가 걱정을 했었던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발생 가능성, 현재로서는 지극히 낮은 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감 백신의 물량 부족 현상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백신을 확보한 가정이들은 이거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고 이 주중에는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한인들의 경우에는 이 예약 시간 맞추기도 참 힘든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약국들에서는 아직도 백신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서 일부 한인들이 아직도 백신 접종을 맞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쁘신 와중에서라도 독감 백신을 맞아 두시는 것이 독감 자체에 대한 면역도 면역이지만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척경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서두르셔서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 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학사 일정이 엉망이 됐던 유학생들을 위해서 연방정부가 졸업 후에 취업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연방이민부는 내년 4월 30일까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대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에 받게 될 취업비자 유효기간이 단축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혀줬습니다. 다만 전공 수업의 절반은 캐나다에서 마쳐야 합니다. 또 수업기간이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전공 과목의 경우에는 올해 5월부터 9월 사이 수업이 시작됐다고 가정할 경우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마쳐도 졸업 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외에도 내년 4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다고 확인이 되면 추가로 공부한 기간과 온라인 수업 기간을 합산해서 취업 후 졸업비자를 역시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단 수업의 절반은 이 경우에도 역시 캐나다에서 맞춰야 합니다. 새 규정 적용 대상은 반드시 올해 안에 또는 늦어도 내년 봄 학기까지 이전에 학생 비자를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로써 60일이 지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북한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이 북한의 총알에 맞아 죽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 오늘로 61일 지났다고 합니다. 현 정권은 이 사건 거론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사건은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대통령이 왜 존재합니까? 이 사건은 이 정권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현 정권이, 지금의 정권이 세월호의 7시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청와대를 점령했대서가 아니라 쉽게 잊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의 수장 문 대통령은 우리 공무원이 실종된 지난 9월 22일 오후 6시 30분 첫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총에 맞았고 시신 훼손이 확인되지는 않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적극 대응했다면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10시 30분 총격당했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그런 훼손 사태를 청와대에 보고했고 이튿날 새벽 1시 청와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지만 이 자리에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것인지 없었는지. 처참한 죽음은 그날 오전 8시 30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합니다. 국민이 죽었는데 참모들은 충성심이 높아서 그랬는지 대통령을 깨우지도 않았고 대통령은 그냥 잠을 잤습니다. 여권 인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 어쩔 수 없었지 않았냐. 대통령이 뭐 그 시간에 일어나서 뭘 어떻게 한다 달리 방법이 있었겠느냐. 대통령 측근인 윤건영 의원은 뭐라 그랬느냐면요. 그날 방송에 나와서 새벽에 이 사건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뭐가 있겠느냐.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세월호 7시간은 입에 거품을 물고 따지고 들던 사람들입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국가는 국민의 생명,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고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그리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책무가 바로 그겁니다. 뭔가 노력이라도 했던 것하고 그냥 잔 거하고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오죽했으면 공무원의 아들이 나라는 뭘 했냐고 울부짖겠습니까?
먼 나라 얘기지만 2009년 4월에 유럽을 순방 중이던 당시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수행했던 로버트 깁슨 백악관 대변인은 새벽 4시 30분에 잠자는 대통령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바마는 자던 눈에 벌떡 일어나서 백악관 참모들을 일일이 소집하고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책을 지시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고 정상적인 대통령이죠. 먼 나라에서 로켓을 쏜 사건하고 국민이 코앞에서 총 맞아 불타 죽는 것하고 어느 게 더 긴박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한국 정부는 한술 더 떠서 그 국민을 도박빚을 피해 도망간 정신나간 월북자로 몰았습니다. 극렬 여당 지지층은 월북이 자랑이냐고 유족에게 악플 공격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피살 공무원의 형 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만행이 더 끔찍하다고 몸소리를 쳤습니다. 종전선언을 간절히 원하는 문 대통령은 사건 직후 북한 책임에 대해서는 일절반구 말이 없었습니다. 충성파 여당 의원들이 방어막을 쳐주고 있는 가운데 사건 발생 엿새 만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참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 이랬습니다. 이건 아니죠. 적어도 다시는 북한이 그런 짓 못하게 하겠다고 으름장 놓고 책임을 묻는다고 따져들고 했어야 합니다. 분명한 건 현 정권과 여당은 이 사건이 빨리 잊혀지기만을 바랄 것입니다. 시신 수색 작업은 어떻게 됐는지, 북한은 왜 총질하고 불을 질러냈는지, 이 사건들이 유족들에게는 어떻게 설명이 됐고 국가 차원에서 유족들에게 어떤 위로를 했는지 후속 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코로나 와중에 어영부영 모른 차다가 시간 지나가면 다 잊어지겠지 이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웃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이런 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못 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또 여러분 못 잊어라는 노래 아시죠? 장은숙 씨가 불렀던 노래인가요? 못 잊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우리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 상우라면 잊을 날 있으리라.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세월만 가라시구려. 못 잊어도 더러는 잊을 날이 있으리라. 잊을 날 있으리라.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북한 총에 맞아서 목숨 잃은 국민을 모르는 듯 감추려. 말이 없는 나라님, 이건 아니죠. 우린 못 있습니다. 우린 못 있습니다.
못 있습니다. 안 잊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 문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유족들에게 어떻게 위로와 보상을 해줄 것인지 나라 입장 빨리 좀 밝혀주십시오. 오은영 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